배우자의 도자기 밀수 의혹이 제기됐던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습니다. 여당의 최소 1명 낙마론이 통한셈입니다. 판교와 화성, 용인, 괴산을 잇는 K반도체 벨트를 조성하는 반도체 산업 육성 계획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민간 기업들이 정부의 세제 혜택 지원을 바탕으로 2030년까지 510조 원 이상을 투자합니다. 한강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손정민 씨의 사인은 익사로 추정된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손 씨와 친구가 마지막으로 함께 목격된 시간이 새벽 3시 38분이었고 42분 뒤에는 친구 혼자 목격됐습니다. 그 사이 행적이 마지막 퍼즐로 남았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사건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외에 당시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도 관여한 걸로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런 정황은 이 지검장의 공소장에도 반영됐습니다. 테슬라 최고 경영자인 머스크가 테슬라 차량 구매에서 비트코인 결제를 중단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비트코인 시세 차익으로 1억 달러 이상을 챙긴 테슬라에 대해 투자자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결국 장관 후보자 한 명이 낙마했습니다. 배우자의 도자기 밀수 의혹이 불거졌던 이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는데요. 여당 내부의 반발에 어쩔 수 없이 물러선 청와대, 고맙고 짠하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이 더는 밀리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는데요. 논란이 된 장관 후보자가 모두 3명이었죠. 이 남은 2명은 국회 청문 보고서가 오든 안 오든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장원재 기자입니다.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자진 사퇴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배우자가 대규모로 반입한 영국산 도자기를 불법 판매해 논란이 됐습니다. 박 후보자는 입장문에서 모두 저희 불찰이라고 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종합적으로 판단해 내린 결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박 후보자에 대해 고맙고 짠하다고 했습니다. 역량이 있음에도 스스로 물러났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도 논란이 됐지만 여성 장관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임명 의지가 강해 박 후보자 사퇴로 결론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 전 사퇴한 5번째 장관 후보자가 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임혜숙 노영욱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을 강행할 방침입니다. 청와대는 사흘 전 문 대통령이 특별연설에서 새 후보자의 장점을 강조할 때만 해도 전원 임명할 분위기였습니다. 한진해운 파산 이후에 몰락했던 우리 해운산업 다시 재건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최고의 능력가라고 판단하고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하지만 여론이 전원 임명에 호의적이지 않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부적격 의견이 나오면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는 오는 21일 한미 정상회담 전에 인사 논란을 매듭짓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국무총리 인준안이 통과되면 곧바로 김부겸 총리를 임명할 예정입니다. 교체가 예상됐던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유임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인사 논란을 피하고 임기를 잘 마무리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채널A 뉴스 장원재입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여야 간의 대치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이 임박했는데요. 더 밀릴 수 없다는 여당과 장관 후보자 3명 다 철회하라는 야당. 결국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국회로 가봅니다. 자, 최수영 기자, 총리 인준안 표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가 열렸습니까? 예, 잠시 뒤 김부겸 후보자의 총리 인준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인준안을 직권 상정한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로텐더블인 이곳에서부터 강행 처리 반대 등의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의 인준안 직권 상정 전에 의사진행 발언이 있을 예정인데요.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 정의당에서 각각 1명씩 발언하게 됩니다. 의사진행 발언이 모두 끝나면 인준안이 상정되고 표결에 들어가는데요.
무기명 투표가 시작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퇴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적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면 인준안은 통과되는데요. 민주당 174석만으로 충분합니다. 국회에서 총리 인준안이 통과되면 문재인 대통령은 바로 제거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는 오늘 하루 종일 대치와 협상을 반복했는데요. 박준영 헬스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돌파구가 마련되는가 싶었지만 국민의힘이 3명 장관 후보자의 전원 사퇴를 요구하면서 협상은 제다리 걸음만 했습니다. 민주당은 남은 2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도 조만간 단독 채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네, 일단 한 명 낙마로 이 청와대가 한 발 물러선 모양새는 됐는데요. 정치부 송찬욱 기자와 어떤 상황인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송 기자, 네. 이 형식은 뭐 후보자의 자진 사퇴지만 청와대와 조율이 됐다, 뭐 뜻이 반영됐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통상 후보자가 중도에 낙마할 경우에는 이게 최소한의 예우 차원에서 이 자진 사퇴 형식을 취하곤 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죠. 청와대도 박 후보자와 소통을 하는 과정에 박준영 후보자가 결단을 내렸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흘 전이었죠.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연설을 할 때까지만 해도 혹시나 하는 기대에 3명 후보자 전원 임명 생각이 조금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 오늘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충분히 검토한 후에 인사를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애정이 있었던 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기조가 바뀐 건 역시 당 안팎의 임명 반대 여론 때문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박병석 국회의장도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에게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그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특별한 조치를 조속히 결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1시 이전에 정부에서 또 그 입장을 분명히 해주셔서 네, 이때가 사퇴 3시간 전인 오전 10시였는데요.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다시 만나기로 한 시간에 결국 박 후보자 거취가 정리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 여부를 정해달라라고 네. 요청한 시간은 내일 금요일까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좀 빨리 결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 당 안팎 여론 악화로 어차피 모두 임명할 수가 없다면 이 인사 논란 가급적 빨리 매듭짓는 게 좋겠죠. 특히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처리가 급한 만큼 이 인준안 단독 처리의 부담을 박 후보자 사태로 어느 정도 상쇄하겠다 이런 생각도 있었을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 궁금한데요. 어제 이제 초선 의원은 논란이 되고 있는 이 3명의 장관 후보자 중 1명을 낙마해달라고 했는데 네네. 그게 박준영 후보자가 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지난 10일에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특별 담화, 특별 연설 여기에 답이 있을 것 같은데 함께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들이 진출하려면 그런 성공한 여성들을 통해서 보는 로망 또는 그 롤모델 이런 게 필요합니다. 네, 청와대는 박준영 후보자 의혹이 더 심각했기 때문에 자진 사퇴한 건 아니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내각 30%를 여성 장관으로 채우겠다고 공약을 하기도 했던 문 대통령의 여성 장관에 대한 소신이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지금 18명의 국무위원 가운데 현재 3명은 3명으로 임혜숙 후보자가 임명이 되더라도 22%로 공약에 못 미치는 상태라 임명을 강행할 움직임입니다. 하지만 정의당에선 여성 할당제 정신을 희화화한다 이런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어쨌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한 건 당시에는 이제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이 강했던 것 같은데 네네. 어쨌건 한 발 물러선 모양새이긴 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일단 이 법으로 정해진 인사청문회 경과 보고서 채택 시한을 국회가 넘기면 이 대통령이 기한을 정해서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 절차를 거치면요, 야당의 반발이 있더라도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이 절차로 해서 29명의 장관급 인사를 이 야당 동의 없이 강행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이 절차를 거쳤는데 낙마를 했다. 이걸 두고 당청 관계에서 막강했던 청와대 권력이 여당으로 넘어가는 시작점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앞서 일부 초재선 의원에 이어서 오늘은 원로그룹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임채정 전 국회의장은 송영길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민심 회복을 위해 인사 문제를 잘 정리해야 한다. 국민의 관심과 요구를 외면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이 박 후보자 낙마 이후 한 민주당 관계자는 당청 관계도 흐름이 바뀌는 것이다. 앞으로도 당에 힘이 더 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죠. 정치부 송찬욱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보신 것처럼 박준영 후보자의 낙마에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집단 행동이 결정적이었죠. 목소리가 커진 초선들이 당청 관계 변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수능만 하지 않겠다 이런 말도 나오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 다른 법안을 제출하기도 합니다. 최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준영 후보자 낙마를 이끌어낸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의 운영위원장인 고영인 의원은 통화에서 시끄럽게 소리를 내서라도 국민들에게 변화하는 걸 보여줘야 한다며 수능만 한 것 아니냐는 반성이 있어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른 초선 의원들도 국민이 오만하지 말라고 했으면 응답을 하는 게 정치다. 정권 재창출을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는 등 개혁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더민초가 어제 공개적으로 최소 한 명의 장관 후보자 낙마를 요구했는데 현안에 대해 집단 행동에 나선 것은 처음입니다. 인사뿐 아니라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도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초선인 김수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종합부동산세 부담 일부 완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소득이 적은 만 60세 이상 1주택 실거주자가 주택을 처분해 여력이 생길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미룰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올해 공시지가가 대폭 인상되지 않았습니까? 60세 이상 은퇴 부부 경우 현금 소득이 없으면 종부세 납세에 대한 엄청난 부담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키고 청와대가 종부세 변화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하지만 81명의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의견이 일치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최소한 한 명은 부적격이다라는 표현이 좀 개인적으로 많이 좀 아쉽고 납득하기는 조금 힘든 지점 아닌가 생각합니다. 초선 의원들의 새로운 움직임이 여권 전체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국민의힘 초선들의 기세는 당권까지 뻗치고 있죠. 김웅, 김은혜, 윤희숙 의원 등 초선들이 당대표에 출마하거나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당원 101명 중 절반이 초선인 만큼 중진들과의 경쟁에서도 자신감을 보입니다. 이어서 김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다음 달 11일 열리는 당대표 경선에 도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당의 변화는 당의 얼굴에서부터 시작된다면서 대표가 돼 도로한국당이 되는 걸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흘러간 물로는 그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좀 새로운 생각을 가진 사람이 당을 이끄는 게 시대에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초선 김은혜 의원도 이르면 내일 대표 출마를 선언하고 윤희숙 의원은 출마를 고민 중입니다. 김 의원은 여성 초선 의원이 대표에 도전한다는 것 자체가 변화의 상징이라며 당의 변화를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초선 의원들은 자신들의 출마 명분을 내년 대선 승리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 초선 의원은 과거와 같은 보수 꼰대 이미지로는 대선에서 이길 수 없다며 중도층을 끌어오려면 당의 얼굴부터 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중진 의원들은 견제구를 던졌습니다. 숲은 거목도 있고 묘목도 있어야 이것이 완전한 생태계를 이루는 것이지 묘목들이 그림자 지우니까 너희들 나무 다 비켜라. 이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수 영남이라는 전통적 지지 기반을 토대로 기득권을 지키려는 중진 의원들과 이에 도전하는 초선 의원들 간의 경쟁은 더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에 사활이 걸린 초대형 프로젝트가 발표됐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량의 20% 가까이를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 세계 1위라는 위상이 흔들리고 있죠. 노트북, 휴대폰, 자동차까지 반도체가 빠지는 곳이 없다 보니 이 세계 열강은 정부와 기업 합동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와 기업도 함께 나섰습니다. 기업은 투자하고 정부는 지원하고 오늘 대규모 계획을 박지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공격적인 투자 계획을 내놨습니다. 당초 2030년까지 계획했던 투자 금액 133조 원을 171조 원으로 확대하여 최첨단 파운더리 공정 연구개발과
시설 투자를 서두르겠습니다. 팹에 2030년까지 110조 원을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인 클러스터에 첫 팹이 들어가고 난 뒤부터 10년 동안 120조 원이 추가로 투자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국내 반도체 기업이 투자할 금액을 합치면 510조 원이 넘습니다. 정부 역시 AI 반도체와 첨단 센서 개발 기반 구축에 1조 5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직접 지원 금액이 적은 대신 R&D 투자는 최대 50%, 시설 투자는 최대 20%까지 세 공제를 해줄 계획입니다. 또 판교를 시작으로 화성과 평택을 거쳐 온양까지, 또 이천에서 출발해 용인을 찍고 괴산, 청주로 향하는 이른바 K-반도체 벨트도 만듭니다.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는 물론 파운드리와 첨단 장비, 패키징과 팹리스까지 아우르는 촘촘한 반도체 종합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의 위상을 굳건히 하고 시스템 반도체까지 세계 최고가 되어 2030년 종합 반도체 강국의 목표를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하지만 계획에 그치지 않으려면 입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반도체 공장이면 4, 5년 걸리잖아요. R&D 개발하더라도 한 4, 5년 걸리잖아요. 미국처럼 반도체 발전 특별법을 관련된 법규들을 다 개정을 해서 특별법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반도체 산업은 크게 두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이 분야에선 삼성과 SK, 우리 기업이 1, 2위를 달리고 있고, 이 시장이 조금 더 큰 이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선 대만 TSMC가 앞서고 있는데요. 문제는 메모리 쪽은 추격을 당하고 있고 시스템 쪽은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삼성은 메모리 분야에선 넘볼 수 없는 초격차, 이 시스템 분야에선 차이를 뛰어넘는 역전을 목표로 171조 원을 쏟아붓기로 했습니다. 대만도 맞불을 놓고 있어 반도체 쩐의 전쟁이 시작됐다는 평가입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삼성전자 오늘 주가는 78,500원에 거래가 마감됐습니다. 연초 9만 원을 뚫으며 10만 전자 얘기까지 나왔지만 최근 반도체 전쟁이 격화되면서 오히려 주가가 빠지고 있는 겁니다.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지만 이보다 이익이 더 많이 나는 시스템 반도체에서 대만의 TSMC에 밀리고 있어 자칫 반도체 슈퍼 호황기에 제대로 편승 못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현재 5나노 반도체를 양산하는 곳은 세계적으로 삼성전자와 TSMC뿐입니다. 스마트폰, 노트북 등 대부분 기기에 이용되는 반도체는 나노 단위로 회로를 그리는데 굵기가 가늘수록 더 많은 기능 수행을 합니다. 나노는 머리카락 굵기 5만 분의 1에 불과합니다. 현재 5나노 시장에선 TSMC가 더 수율도 높고 양산도 안정적으로 앞서 있습니다. 삼성이 다시 기술과 생산 우위에 서려면 우선 5나노 제품이 TSMC보다 수율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3나노에서 단번에 만회해야 합니다. 하지만 작게 더 섬세하게도 한계가 있는 만큼 여러 반도체를 하나로 이어붙여 성능을 높이는 패키징 기술을 통해 TSMC와 격차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삼성 입장에서는 이제 규모를 확장하고 기술을 향상하는데 기회지. 왜냐하면 시장이 좋으니까 빨리 확장을 하면 TSMC를 넘어설 수 있는 기회도 될 수도 있죠. 파운드리, 위탁 생산 분야의 삼성의 투자액은 앞으로 10년간 171조 원,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TSMC는 3년간 130조 원을 집중 투자합니다. 쉽지 않은 경쟁이지만 삼성전자가 TSMC와 격차를 좁힌다면 반도체 호황에 순풍을 탈 수 있을 것이란 기대입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이렇게 정부가 큰 그림은 내놨지만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자동차 업계는 비명 소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차량 한 대에 반도체 300여 개가 들어가는데요. 이 반도체가 부족해 대란이 벌어졌는데 오늘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빨라야 3년 후에나 가능한 국내 생산입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반도체 대란으로 자동차 생산 라인이 멈추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협력업체들입니다. 차량용 반도체를 구하기 위해 싱가포르 현물 시장까지 날아가 보지만 물량 확보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이다 싱가포르이다 다 구하러 다니잖아 지금. 일본에 또 큰 자동차 업체들이 서로 싸우고 있어. 그거 하려고. 그러니까 값이 그냥 천정부지로 뛰는 거지 뭐. 한 개에 1,000원 하던 칩 가격은 그새 5만 원까지 치솟았는데
여기에 웃돈까지 20% 더 얹어줘도 빈손으로 돌아오기 일쑤입니다. 현재 자동차 부품업체 85%가 경영이 어렵다고 답한 가운데 반도체를 취급하지 않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업체도 83%나 됐습니다. 반도체 대란으로 완성차 업체나 부품사 할 거 없이 전부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재고를 쌓아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장기화되다 보면은 비용은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는 올해를 넘기지 못할 업체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성능 차량용 반도체는 삼성전자가 만들고 있지만 저렴한 범용 반도체는 국내 생산이 전혀 없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고성능부터 범용 반도체까지 모두 국내에서 만들겠다고 밝혔는데 실제 생산은 빨라야 3년 뒤입니다. 공장 건설하고 제품 나오는 데만 해도 1, 2년이 최소한 소요될 거고요. 안전성 검사에서 인증받는데 또 시간이 최소 1년 정도 걸려요. 지금은 차량용 반도체 수입 때 신속하게 통관시켜주거나 관련 기업인을 자가격리 면제해주는 게 단기 대책의 전부입니다. 앞으로 2, 3년 이어질 반도체 보릿고기에 자동차 업계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이 반도체 이슈는 다음 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이기도 하죠. 미국은 한국 기업의 반도체 공장 건설을 바라고 있고 우리는 미국의 백신 수급을 원하고 있는데요. 실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모더나 백신의 국내 위탁 생산을 맡게 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모더나 수급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이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미국 모더나사의 백신 위탁 생산 계약 체결이 임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는 2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한미 정상회담 기간 동안 삼성 바이오로직스 측 관계자가 미국을 방문해 모더나 백신을 국내에서 위탁 생산하는 계약을 맺을 걸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이 되면 아마 정확하게 정리해서 별도로 발표드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측은 공식 확인은 어렵다면서도 별도로 이를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백신 생산이 가능한 생산 라인은 갖추고 있지 않은 걸로 알려져 정부가 밝힌 대로 8월부터 대량 생산이 가능할지가 관건입니다. 위탁 생산을 하면 국내 공급망이 안정적으로 확보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바이오 생산 능력은 세계 2위 수준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위탁 생산하고 있고 녹십자도 국제기구인 감염병 대비 혁신연합 세피와 5억 회 이상 분량의 백신 위탁 생산 계약을 맺고 협의 중입니다. 모더나 백신은 2분기부터 국내에 2천만 명분 도입이 예정돼 있으며 오는 21일 식약처가 국내 사용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경찰이 한강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정민 씨의 부검 결과를 밝혔습니다. 국과수 감정에 따르면 사망 원인은 익사로 추정됩니다. 발표를 들은 유가족은 무슨 일이 생겨서 익사하게 된 것인지 그것이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재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은 손 씨의 사망 원인이 익사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감정서를 전달받았습니다. 국과수는 부검 당시 손 씨 머리에서 발견된 2개의 상처는 사망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과수는 손 씨가 마지막 음주 후 2시간에서 3시간 사이에 숨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술을 마시고 비교적 짧은 시간에 숨졌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손 씨와 친구는 지난달 25일 새벽 1시 30분까지 인근 편의점에서 3번에 걸쳐 술을 샀습니다. 소주와 막걸리 등 모두 9병을 샀는데 경찰은 두 사람이 술을 다 먹었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고 누가 얼마나 마셨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국과수 부검에서 손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나왔지만 경찰은 유족에게만 알렸다며 정확한 수치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손 씨 아버지는 아들이 어떻게 익사한 건지 밝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실종된 그날부터 익사의 가능성을 염두에 뒀었고 우리가 궁금한 건 어떻게 물에 들어갔냐는 거기 때문에 경찰은 부검 결과와 관계없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당일 행적을 재구성하기 위해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이 사건 당일 목격자들이 손정민 씨를 마지막으로 봤다는 시각은 새벽 3시 38분입니다. 그리고 42분 뒤에는 친구 혼자 자고 있는 모습을 봤다는 목격자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이 42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박건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은 사건 당일 반포 한강공원에 있었던 목격자 9명을 조사했습니다. 손정민 씨와 친구가 함께 있는 모습이 목격된 건 새벽 2시부터 3시 38분 사이. 목격자들은 두 사람이 돗자리를 깔고 누워 있거나 같이 앉아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친구가 구토를 하러 이동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3시 37분엔 친구가 자신의 부모에게 전화해 정민이가 자는데 취해서 깨울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42분 뒤인 4시 20분, 현장을 지난 목격자는 친구만 잠들어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가방을 맨 채 한강공원 잔디밭에 잠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손 씨와 친구가 함께 있던 돗자리에서 물가 쪽으로 10m가량 떨어진 지점이었습니다. 목격자가 자신의 일행을 찾던 중 친구를 발견해 깨웠고 친구는 4시 33분쯤 터널을 지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경찰은 손 씨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3시 38분 이후 행적을 재구성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친구가 손 씨를 찾으러 현장에 다시 올 때 타고 온 부모 차량의 블랙박스도 확보했고 친구 노트북과 친구 아버지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도 진행 중입니다. 또 어제 친구를 다시 불러 프로파일러 면담을 실시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등장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수사 과정에서 조국, 그때 당시 대통령 민정수석의 관여가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됐는데요. 이은우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출국 금지시킨 이규영 검사가 자신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걸 인지한 시점은 2019년 6월. 당시 이 검사는 미국 연수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 검사는 평소 친분이 있는 이강철 당시 대통령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 행정관은 상관인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이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이규영 검사가 곧 유학 갈 예정인데 검찰에서 이 검사를 미워한다. 수사 안 받고 출국할 수 있게 검찰에 얘기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조 수석은 법무부에서 검찰 업무를 총괄하는 윤대진 검찰국장에게 알렸고 윤 국장은 수사팀을 관할하는 안양지청장에게 다시 전달했습니다. 이후 안양지청 내부에서 수사 중단 지시가 이루어졌다는 게 수사팀의 판단입니다. 이 같은 내용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에도 담겼습니다. 채널A는 조 전 수석의 반론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 전 수석은 SNS를 통해 어떤 압박도 지시도 한 적이 없다고 관련성을 부인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은우입니다. 이성윤 지검장은 오늘도 정상 출근하며 버티기에 들어갔는데요. 이 지검장의 거취를 두고 대검찰청과 법무부가 충돌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대검은 이 지검장의 직무 배제를 법무부 장관이 요청할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이 반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억지 춘향식 기소라며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탄 차량이 검찰청사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갑니다. 기소가 이루어진 어제는 휴가를 냈지만 오늘은 정상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이 맡은 자신과 관련된 사건은 이해관계가 생긴 만큼 보고받거나 지휘하지 않겠다는 회피 신청을 했습니다. 나머지 사건은 정상 업무를 하겠다는 의미여서 스스로 물러날 생각이 없다는 걸 분명히 한 겁니다. 검찰 내부에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직무 배제한 것과 비교해 형평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직무 배제 조치를 국민들께 보고드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대검찰청은 이 지검장에 대한 직무 배제를 법무부에 요청할지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박범계 법무장관은 어제 수원지검 수사팀이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 것을 비판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관할이라는 게 있는데 이 관할을 맞추기 위한 억지 춘향이랄까? 수원지검이 수사했으니 수원에 있는 법원에서 재판을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수사팀은 이 지검장이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시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에 대검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는 입장입니다.
법조계에선 판사 출신인 박 장관이 관할 규정을 오해했거나 기소 자체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여랑야랑 정치부 이동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네. 성역 없는 수사는 당연한 이야기인데 왜 물음표가 붙었을까요? 네,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하면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출범을 밀어붙였던 민주당 의원들 이야기인데요. 공수처가 선정한 수사 1호 대상에 불만이 가득합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공수처 수사 1호 대상이죠? 네, 공수처는 조희연 교육감이 해직교사 5명의 특별 채용을 검토, 추진하라고 지시하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지 수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공수처가 진보 교육감의 해직교사 채용에 대해 별스럽게 수사를 한다는 눈과 귀를 의심할 만한 말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조희연 교육감이 왜 거기서 나옵니까? 어이가 없습니다. 공수처 설치 이유는 검찰 견제다 유감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검찰과 그리고 법원과 그리고 막강한 정치권과 맞짱 뜨는 걸 피하기 위해서 만만한 교육계를 1호 사건 대상으로 삼았다. 자, 그러니까 이 민주당 의원들은 검사를 1호 대상으로 했어야 한다 이런 생각인 것 같네요. 네, 공수처 출범 전에는 1호 대상으로 이 사람을 많이 언급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이름도 막 나오고 이러는데. 네. 그런 취지에서 성역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성역 없는 수사를 한다라는 그 대원칙에 비추어 보면 윤석열 총장의 문제되는 사건들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수사를 해야 된다고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 성역 없는 수사의 생각이 민주당과 공수처가 좀 다른 것 같네요. 네, 유니스 국민의힘 의원은 본인들 입맛에 맞는 수사만 해야 한다는 유화적 생떼라고 지적했는데요. 여든 야든 정치권이 원하는 대로 수사를 하면 공수처 존재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요.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자, 백신의 역풍,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 지난주에 미국에 갔죠? 네, 황 전 대표가 귀국길에 오르면서 코로나 백신 확보를 위해 미국에서 다양한 인사들과 접촉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는 쉽게 백신을 맞을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백신을 생산하는 기업들의 모임, 경제인 단체에도 제가 당부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부산, 제주 등이라도 굳건한 한미동맹의 상징적 차원에서 백신 1,000만 회분에 대한 지원을 미국에 부탁했다는 황 전 대표의 보도자료가 논란이 됐습니다. 자, 왜 서울, 부산, 제주를 콕 집었습니까? 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이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그렇다면 거꾸로 민주당에서 만약에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이 있는 지역부터 백신을 주겠다 이렇게 발표했다면 이 야당이 난리가 났을 것 같은데요.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건 아니라는 비판이 나왔는데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백신까지 편가르기 도구로 이용하는 어설픈 백신 정치라며 나 뜨겁다, 제발 이러지 좀 말자고 했고요. 황 전 대표는 미국과 더 적극적으로 협상하라고 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황 전 대표가 57년생임을 언급하며 오늘부터 57년생도 백신 예약 받고 있으니 어서 돌아와서 접종하라고 비꼬았습니다. 자, 황 전 대표, 국민의힘 지지층을 겨냥해서 한 말일까요? 글쎄요, 황교안 전 대표 새로운 시작을 다짐한다고 했는데요. 대권을 생각한다면 지지자만 볼 게 아니라 모든 국민을 봐야 한다는 걸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 어제 백신 사절단이 또 미국에 갔는데요. 국익만 생각하길 바랍니다.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오늘 낮에 너무 더워서 놀라셨죠? 초여름 꽃들이 벌써 시들시들할 정도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까지 보름 만에 다시 700명대로 올라서면서 더위 속에 마스크까지 써야 하는 괴로운 계절이 시작됐습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머리카락을 들어 올려보고 손바닥으로 햇빛을 가려보지만 더위를 피할 순 없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나온 회사원의 마스크 안쪽은 10분 만에 축축해졌습니다. 아직 여름이 제대로 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러니까 사실 작년에 한 해만 지나면 괜찮겠지 했는데 올해까지 또 마스크를 계속 써야 돼서. 오늘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29.8도.
더위를 쫓으려고 분수와 물안개 분사 시설도 지난해보다 한 달 일찍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야외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더 고역입니다. 불법 광고물 단속에 나선 공무원은 마스크 안팎이 온통 땀으로 범벅이 됐습니다. 마스크 안에 땀도 차고 마스크가 또 젖어가지고 이게 또 말리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때이른 더위에 식물들도 놀랐습니다. 예년이면 6월쯤 피는 붓꽃은 이미 만개했고 이맘때 피어있을 이팝나무 꽃은 대부분 져버렸습니다. 사람들도 날씨가 많이 무더워졌다는 걸 느끼실 텐데요. 식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춘천 30.8도, 서울 29.5도 등 내륙을 중심으로 30도 안팎까지 치솟았고 33.8도를 기록한 원주시 신림면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미 초여름 더위가 시작된 가운데 기상청은 올해 7월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70%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입니다. 길거리에 많이 보이는 전동 킥보드에 오늘부터는 바뀐 법 규정이 적용된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만 안전모를 쓰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잘 지켜지는지 김은지 기자가 단속 현장에 동행했습니다. 경찰 단속관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던 젊은 남성을 멈춰 세웠습니다. 확인해보니 운전면허가 없습니다. 면허 없으면 안 돼요. 오늘부터 전동 킥보드를 타려면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안전모를 써야 하지만 둘 다 안 지킨 겁니다. 경찰이 오늘 홍대 입구역과 여의나루역 일대에서 단속을 벌였는데 1시간 반 만에 적발 건수가 84건이나 됐습니다. 차량과 오토바이 사이를 고개하듯 주행하는 킥보드 운전자도 안전모를 쓴 경우가 드물고 주행이 금지된 인도로 올라와 보행자 틈을 헤집고 다니는 모습도 자주 목격됐습니다. 채널A 취재팀이 거리에서 만난 전동 킥보드 이용자 44명 중 안전모를 쓴 사람은 불과 8명. 특히 개인 소유가 아닌 공유 킥보드 이용자의 안전모 착용률이 낮았습니다. 이용자들은 공유 킥보드를 탈 때 이용자가 일일이 안전모를 챙겨오기가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개인 안전 때문에 평소에 쓰고 다녔는데 가방에 넣을 공간이 없어서 불편하긴 한데. 안전모를 함께 비치하는 공유 킥보드 업체가 있긴 하지만 공용이란 이유로 이용을 꺼리거나 가지고 갔다가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서울시가 지난 2018년 공유자전거 짜링용 안전모를 무료로 빌려줬는데 이용률은 3%, 분실률은 20%였습니다. 경찰은 한 달간 바뀐 법 규정 안내 중심으로 계도하고 이후로는 무면허 주행은 10만 원, 안전모 미착용은 2만 원씩 범칙금을 물릴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김은지입니다. 요즘 배달 아르바이트를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택시 호출 서비스를 운영하는 카카오티까지 퀵서비스 사업에 뛰어들면서 배달료가 인상될까 라이더들의 기대가 큽니다. 김유빈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직장인 김현철 씨는 지난해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같은 배달 플랫폼을 통해 부업을 시작했습니다. 부마다 다른 가격이 책정되어 있고요. 배달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면 바로 가까이에 있는 곳에 콜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잡혔죠, 지금? 이렇게 잡힌 겁니다. 라이더가 귀했던 초반 쏠쏠했던 단가는 지원자가 늘면서 점점 떨어졌습니다. 한 10,000원짜리 음식을 배달하면서 16,000원을 받은 적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배달도 보통 5,000원 이하로 많이 떨어진 것 같고, 배송 같은 경우는 이제 박스당 1,000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달 플랫폼들은 AI를 기반으로 가까이에 있는 라이더에게 콜을 보냅니다. 라이더들은 최대한 단가가 높은 플랫폼을 고릅니다. 카카오틱도 깔려있고, 배민 커넥트도 깔려있고, 쿠팡이츠도 깔려있고, 7, 8개를 동시에 하시는 분들 계세요. 왔다 갔다 한다는 건 배민 커넥트가 단가가 높을 때가 있고, 쿠팡이츠가 단가가 높을 때가 있어요. 이런 가운데 카카오티가 6월 말부터 배달 시장에 합류할 계획이어서 라이더들은 배달료 인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퀵 서비스로 시작하지만 점차 음식 배달로 확대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도보, 자전거, 퀵보드까지 포함이 돼 있어요. 대부분 그거는 음식 배달 형태거든요. 지금 순리대로 가다 보면은 음식 배달을 하겠죠. 카카오티의 가세로 라이더들이 배달료 인상을 기대하는 사이 기존 플랫폼 업체들은 출혈 경쟁 재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한강에서 또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날 뻔했지만 다행히도 시민들이 막아냈습니다. 새벽 마포대교에서 뛰어내리려 한 남성을 고등학생들이 붙잡았습니다. 이 소식은 김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방대원이 차에서 내려 다리 위를 달려갑니다. 학생 4명이 경찰관과 함께 난간에 매달린 남성을 붙잡고 있습니다. 뒤이어 출동한 소방대원은 몸에 줄을 매단 뒤 난간을 넘어갑니다. 힘을 합쳐 끌어당기자 매달려 있던 남성이 안전한 다리 위로 올라옵니다. 극단적 선택을 하려던 20대 남성이 구조된 건 지난 1일 새벽 2시쯤. 서울 환일고등학교 3학년 학생 4명은 난간에 매달린 남성을 경찰관이 붙잡고 있는 것을 보고 한 걸음에 달려가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이들은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다 산책 겸 한강에 다녀오던 중이었습니다. 학생들이 붙잡지 않으면 노동자가 강물에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학생들은 10분 넘게 건장한 체격의 남성을 붙잡고 있느라 상처를 입기도 했습니다. 팔 쪽에 살짝 무리가 왔었는데 그 당시에는 힘들었지만 그래도 좋았던 것 같아요, 기분이. 경찰분들을 도와서 꼭 이분을 살려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고 저 손으로 생명을 구했다고 생각하니까 매우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 영등포 소방서는 학생들에게 표창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설혜입니다. 2살 된 입양딸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양부 속보입니다. 입양 심사 과정에서 문제를 왜 발견하지 못했을까? 이번에도 아쉬움이 남죠. 양부는 과거에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학대 피해 아동을 돕는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살 입양딸을 뇌출혈이 올 정도로 폭행해 구속된 양부 서모 씨. 직장에 다니던 서 씨는 아내의 제안으로 사회복지를 공부했습니다. 이후 아내가 결혼 전 일하던 공동생활가정, 그룹홈에 들어가 함께 일했습니다. 별손 가정 아이를 위한 이 그룹홈에는 학대 피해로 가정을 잃은 아이들이 오기도 했습니다. 1년 정도 같이 근무했나? 형편이 이렇게 좋은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모아가 매답석같이 이렇게 성실하게 살고 그랬던 걸로 저는 기억을. 부부는 입양 심사 과정에서 그룹홈 근무 이력을 6번이나 강조했습니다. 부모와 함께 자라지 못한 아이들을 보고 안타까움을 느껴 입양을 생각하게 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입양 후 3번의 가정조사에서는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부부는 아이가 어려 금방 적응할 줄 알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느낀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며 서면으로 이뤄진 조사에서도 아이 감정 기복이 심할 때 어떻게 지도할지 고민이라고 했습니다. 이메일이라든지 문자메시지 정도로 점검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그 행태로는 이런 입양아동에 대한 학대 범죄를 예방할 수 없다 생각합니다. 정부는 정인이 사건 이후 입양 가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가정 방문이 어려울 경우 반드시 대면으로 상담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바뀐 매뉴얼이 시행된 건 지난 10일부터라 이번 사건에는 적용되지 못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백신이 남아도는 미국은 이 나라 저 나라의 백신 관광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뉴욕 지하철역 접종소는 백신을 맞기 위한 사람들로 붐비는 모습입니다. 한수아 기자입니다. 거리두기를 지키며 줄 선 사람들. 예약 없이 백신을 맞기 위해 뉴욕 지하철역 임시 접종소를 찾은 겁니다. 거주지 증명도 필요 없이 본인 이름만 증명하면 외국 관광객이라도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단 한 번만 접종해도 되는 얀센 백신입니다. It's convenient, it's timely, and it worked out. 백신 접종 후엔 일주일짜리 지하철 카드도 받을 수 있습니다. Get a shot and take a free ride on the MTA. Stop, take a few minutes, get the vaccine, and then you get the incentive. 태국의 한 로펌은 미국 백신 관광을 홍보합니다. Just presuming one can just get on a plane, go to America, and just get a COVID vaccine.
멕시코 등 중남미의 부자들은 수백만 원을 들여 미국행 항공권을 끊을 정도. 주페루 미국 대사관은 비자만 있으면 백신 접종을 포함한 의료 진료가 가능하다는 홍보글을 올렸습니다. 켄터키주는 접종률을 높이려고 복권까지 나눠줍니다. It's more like, why wouldn't you want to be involved? Because it's just good for everyone. 오하이오주는 백신 접종 주민을 대상으로 11억 원의 당첨금을 내걸었습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올해 전 세계에 코인 광풍을 불러온 일론 머스크가 또다시 비트코인 쇼크를 불러왔습니다. 테슬라 차량 구매에 비트코인 결제를 갑자기 중단한다고 선언하면서 가상화폐 가치가 급락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위선자라고 분노했고 테슬라까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테슬라 차량이 고속도로를 달립니다. 그런데 운전석은 비어있고 20대 남성은 뒷좌석에 앉아 차량 콘솔에 발까지 올렸습니다. 놀란 옆 차량 운전자에게는 손까지 흔듭니다. 일정 시간 운전대를 안 잡으면 경고음이 울리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무력화시킨 겁니다. I feel safer in the back seat than I do in the driver's seat. And I feel safer with my car on autopilot. 고속도로 순찰대는 이 남성을 난폭운전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는 가상화폐 시장을 대혼란에 빠뜨렸습니다. 머스크가 SNS를 통해 테슬라는 비트코인을 통한 차량 구매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막대한 전기를 소비하는 비트코인 채굴 방식 때문에 화석 연료 사용이 급증하고 환경이 오염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 한마디에 비트코인은 하루 새 15% 이상 떨어져 한때 46,000달러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머스크는 지난 2월 비트코인으로도 차를 살 수 있게 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는 점에서 I do at this point think Bitcoin is a good thing. 투자자들은 머스크가 나를 속였다, 아이를 위해 저축한 1만 달러를 잃었다는 등의 분노의 글을 SNS 등에 올렸습니다. 테슬라는 1분기 실적 발표에서도 보유한 비트코인 일부를 팔아 1억 달러가 넘는 차익을 얻었다고 밝혀 이른바 먹튀 논란이 일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제주도에 있는 원룸 주방천장이 시커멓게 그을렸습니다. 제주에선 최근까지 이런 화재가 잇따랐는데요. 발생 시간과 장소는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키우던 개나 고양이가 전기레인지 점화 단추를 눌러 불이 났다고 추정되는 점인데요. 반려동물이 낸 불, 책임은 누가 지게 되는지 확인해봅니다. 반려동물이 어떻게 전기레인지를 켜냐 믿기지 않겠지만 소방에서 한 실험 영상을 보시죠. 반려견 발바닥과 닿자 전기레인지가 작동을 시작합니다. 레인지 위에 올려둔 상자에 불이 붙는데요. 터치 방식으로 작동하는 레인지의 작동 단추가 반려동물 피부와 접촉해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고의가 아닌 실수로 난 불에도 실화죄가 적용돼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는데요. 반려동물이 불을 냈다면 주인이 형사처벌되는 걸까요? 인화성 물질을 옆에 뒀다든지 장기간 부재 중인데도 차단 장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특별한 요소가 없는 단순히 고양이가 조작해서 화재를 일으켰다는 것만으로 주인에게 형사처벌하는 것은 예견 가능성이나 책임에 대해서 조금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사상으로는 책임이 인정될 수 있지만 형사상으로 처벌은 어려운 결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주인의 과실 정도에 따라 화재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는데요. 화재 원인과 규모, 또 피해 대상과 정도, 확대 원인 등이 배상의 결정 기준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반려동물로 인한 화재를 막는 거겠죠. 이 반려동물을 두고 집을 나설 땐 전기레인지 전원을 차단하거나 잠금 상태로 설정하고 주변에 화기에 약한 물건은 치워놔야 합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 많은 문의 바랍니다. 올 시즌 프로축구도 전북과 울산의 싸움이 되나 했는데요. 이 두 팀을 모두 꺾은 팀이 등장했습니다. 2000년대생 신예들의 기세가 무서운 수원 삼성입니다. 이현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림 같은 발리슛이 골로 연결됩니다. 수원은 전반에만 제주에 2골을 내줍니다. 하지만 후반 5분 만에 추격을 시작합니다. 전반전 실점 장면을 만회하고도 남을 김건희의 멋진 터닝 슛이었습니다.
7분 뒤 수원은 제리치의 페널티킥골로 재빨리 동점을 만듭니다. 그리고 경기 막판 결국 역전에 성공합니다. 이거를 꽂아넣습니다. 혜리 선수가 결국 최근 4경기에서 3승 1무, 좀처럼 질 것 같지 않은 수원의 상승세입니다. 시즌 초반 하위권 팀들에 고전했던 수원이 강팀들을 차례로 잡으며 도깨비 팀으로 변신했습니다. 현재 1, 2위를 달리는 전북과 울산을 모두 꺾은 팀은 수원이 유일합니다. 그것도 3골씩을 뽑아내는 대승이었습니다. 경기력을 만났을 때 승리하는 정신을 분위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생각을 하고 강현묵, 정상빈 등 겁없는 2000년대생들의 활약이 특별히 눈에 띕니다. 박건하 감독의 용병술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산하 유소년 팀 출신 신예를 적극 이용하는 한편 족집게 같은 교체 작전이 결정적인 순간에 적중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새 3위로 뛰어오른 수원, 상승세가 얼마나 이어질지 이번 주말 2위 울산과의 경기에 달렸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영입니다. 오늘 점심시간 청계천은 더위를 식히려는 직장인들로 북적였습니다. 한여름 날씨에 볕도 강해서 오늘은 어딜 가도 그늘이 명당이었는데요. 내일은 더위가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은 30도, 대전과 광주는 31도까지 올라 오늘보다 더 덥겠습니다. 날은 더워도 파란 하늘이 청량한 요즘이죠. 내일도 대체로 맑은 하늘이 예상되는데요. 수도권에는 오전 한때 먼지 수치가 높아지겠고 내륙에서는 짙은 안개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말은 하늘 표정이 확 달라지겠습니다. 서해상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흠뻑 내리겠는데요. 특히 저기압과 가까운 남해안과 제주에는 집중 호우가 쏟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모레 비가 내리면서 때이른 더위는 한풀 꺾이겠습니다. 토요일 서울의 낮 기온은 25도로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 표결이 조금 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 오전 김 후보자 임명을 재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